좀 쉬면서 내년에 준비해야겠다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과거에 비해서 취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54만 명이 졸업하는 데 비해서는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한 1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빈곤층이 5년 새 2배 가까이 늘고 이들의 자산 격차는 무려 19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열악한 노동 현실은 청년들을 금융시장으로 내몰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소득과 자산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이유진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층의 빈곤도 그렇고 또 자산의 양극화도 그렇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관련 실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자산과 소득 모두 하위 20%인 가구 중 20, 30대 비중이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청년층 안에서 자산 격차도 커지고 있는데요. 20대의 평균 순자산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의 자산은 오히려 180만 원 정도 줄어든 반면 상위 20%의 자산은 4억 원 넘게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격차가 무려 19배에 달하는데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큰 자산 격차를 보였습니다. 다른 세대의 경우에는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벌어졌지만 20대의 경우에는 출발선부터 격차가 이미 크게 벌어진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20대 청년 때는 저도 가난했지만 되게 즐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 이게 미래가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자산 격차는 이런 전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청년은 가난해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약화되면서 저는 이게 일시적인 생애주기적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 빈곤으로 고착화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는 뭐 시작이니까 가난하지만 나중에는 나는 잘 살게 될 거야,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 그 주변에서 그런 걸 직접 느끼십니까, 교수님? 저는 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에서 특히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거나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결혼과 출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다른 청년은 뭐 빈곤 속에서 뭐 특히 아픈 부모라도 봉양하게 되면 더 큰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산 양극화는 단지 뭐 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가, 특히 누가 부모가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자산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20대는 뭐 노동소득 등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물려받았냐가 청년의 삶의 궤적을 크게 다르게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누가 뭐 아파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청년층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업 준비 기간 중에 생활비도 필요하고 자격증 준비, 그리고 또 인강비, 뭐 어학연수, 각종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 격차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었느냐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로 또 연결되죠. 대기업에 갈 수 있었느냐, 못 가느냐. 그러면 대기업에 가면 다시 소득 격차가 생겨나죠. 그러면 다시 그 소득 격차 때문에 다시 자산 격차가 생겨나는 이런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기는 계급이 결정된 시기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노력과 사회적 기회를 통해서 계급 이동이 가능한 시기여야 하는데, 저는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출발선 자체가 너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의 계급이 정해졌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해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20세기 내내 점진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런 양극화 현상은 진행이 됐는데 유독 최근에 더 이것이 조금 두드러지는 이유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그 위기를 거치면서 사실 통화 정책에서의 어떤 그 낮은 금리 또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화폐 가치를 굉장히 많이 절하를 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어떤 상품 또는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자산의 가격의 어떤 상승을 위해서 양극화를 불러온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 측면에서도 결국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어떻게 잘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이제 이중 구조로 돼 있는 것, 또 많은 연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규직에 대한 과대한 보호가 결국은 이런 청년 실업을 더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견해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스페인의 같은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청년 실업률이 55%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국가 중에서도 정규직 보호가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역설적으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청년들의 이제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청년층의 자산 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부동산을 꼽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맞다고 보십니까? 말 자체는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중앙은행의 잘못이 꽤 큽니다. 이건 이제 한국은행에서 얘기하기를 꺼려 하겠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2010년대와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2020년대 굉장히 낮은 금리를 유지했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금리 인상기가 다시 이게 사이클상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해야 될 때 굉장히 더디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다운 사이클로 가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때 더 낮추는 더 낮은 금리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는 게 이제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게 서민층과 청년층 그런 저소득층한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플레이션과 자산 상승이라는 걸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뭐 주거비를 인상시키는다는 거에 뭐 단지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의 주거비도 인상시킨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 이거는 사실이고 따라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많은 제도적 노력을 해야 되지만 특히 청년층의 빈곤은 훨씬 더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빈곤이 생겼느냐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지나친 교육 경쟁도 있고요. 불안정 고용, 또 미비한 사회보장, 또 개인한테 과다한 책임이 가 있는 돌봄 부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는 굉장히 복합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청년 빈곤층이 좀 살기 편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청년은 물론 정책 입안자들도 이 부동산 중심 사고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바빠집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뭐 주식 투자하고 빚을 내서 집 사고 뭐 이렇게 해요. 산 거 대비해서 막 오르고 자산이 올라가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가구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이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가구를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 가구라고 하는데요. 고위험 가구에서 20, 30대 비중이 3월 기준 2020년 22.6%에서 2025년 34.9%로 12.3%포인트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40, 50대와 60대 이상의 고위험 가구 비중은 감소했는데요. 한해는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 가구가 주택 구입과 주식 투자 등을 위해 부채 차입에 나서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고위험 가구 증가폭이 더욱 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비투 현상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청년층의 비투는 이게 투기 성향 때문이 아니라 노동소득으로는 자산 형성이 어려운데 이 부모 자산에 따른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는 현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투는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이 엄청난 부동산 그 불장이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때 영끌족이 많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낮은 금리로 3년짜리, 5년짜리 고정금리 담보대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담보대출 금리의 시장 금리는 5, 6%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리 높게 잡아야 2%였던 것이 5, 6%가 됐으면 이제 2배 이상의 이자금을 월별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영끌족들의 어떤 재무적인 한계에 부닥치면서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비투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또 ETF를 중심으로 레버리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이런 레버리지 상품의 이제 특징은 음의 복리 효과라고 그러죠. 아무리 어떤 자산의 가치가 펀더멘탈하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믿고 있어도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다 보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이 급등락이 좀 심할 경우에는 청산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청산이 되고 나면 다시 이게 올라가는 요 상승의 어떤 그 과실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은 이런 이제 조급함, 불안함, 영끌, 그다음에 비투, 그다음에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재무적으로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한계 상황으로 내몰려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출금도 갚고 돈도 좀 모으고 이러려면 안정적인 소득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 청년층의 고용 동향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가데이터처의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전년 동월보다 2.4%포인트 감소,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60세 이상은 220만 명, 청년층은 212만 4천 명으로 사상 처음 고령층이 청년층을 추월했는데요. 청년층에 진입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고용률을 보면 이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이 지금 좋지 않은 가운데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청년층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기업의 어떤 수용성, 청년층 고용을 통한 어떤 훈련과 투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청년층은 신규 채용을 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 트레이닝을 통해서 추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기업의 부가가치를 상승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일종의 투자 개념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고용은. 그런데 이제 2008년 이후로 기업의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신규 채용을 통해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서 그런 식의 어떤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신규 채용보다는 이제 경력직 채용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게 2010년대 전반에 걸쳐서 이제 꾸준히 늘어오다가 2020년대가 되면 더 심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AI라는 강력한 어떤 기술에 의한 어떤 노동 대체 현상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이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특히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거는 좋은 내부 노동시장이 축소하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어떤 노동이 늘어나고 있는가?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단기 계약직.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지 비정규직이 문제였는데 지금의 노동시장은 이제 노동 자체가 형용화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로서 분류되지 않는 집단이거든요. 이런 굉장히 주변부 노동시장이 커지고 있고 청년층은 AI와 자동화 때문에 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집단입니다. 근데 우리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20세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규직과 장기 고용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21세기로 진입했는데 노동법은 지금 20세기에 머물러 있고 청년들은 기술 변화의 충격은 가장 많이 받지만 제도적 보호는 가장 적게 받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노출도에 대한 말씀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고 50대 일자리는 오히려 늘고 있다.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직군이라도 노출도가 비슷하게 높아도 그 보안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AI 노출도와 보안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생겨난 이제 학계에서 생겨난 개념이긴 합니다. 노출도는 얼마나 그 직군에 있어서 AI를 많이 활용하느냐인데 보안도는 그 활용을 통해서 얼마나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직군들이 노출도가 굉장히 높다고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도 좀 경험이 있는 즉 암묵적인 지식이나 사회적 기술이 좀 축적된 그런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그런 이제 고용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데 유독 이제 청년층에서만 고용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고요. 또 보안도가 높은 직종도 있습니다. 노출도가 높음과 동시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항공 운송업이라고 이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가 좀 덜한 상대적으로 그런 직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군에 따라서 연령층에 따라서 이게 뭔가 극명하게 이제 갈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이런 기술에 의한 어떤 산업의 구조 변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거의 이제 산업혁명 수준에 가까운 이제 현상이 아닐까. AI 전에 디지털 혁명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핵심적인 노동 업무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이 축소됐죠. 자동화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일인데요. AI, 인공지능과. 이게 우리는 보통 뭐 자동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단순한 업무가 먼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단순한 업무들은 임금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없앨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질 수 있고요. 문제는 이게 고학력 청년층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이 루틴화된 중간 임금 일자리들이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생겨나는 거는 플랫폼이나 대면이나 돌봄 노동처럼 저임금 저생산성 일자리인데 이거는 청년층들과 미스매치가 되는 일자리들이고, 그러니까 핵심은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다는 걸 넘어서서 그 청년층이 선호하는 첫 일자리, 그러니까 초급 사무 전문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사다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청년층을 하나의 집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자산, 고학력, 역량이 크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AI는 그런 청년들의 능력주의를 강화해서 불평등과 능력주의가 훨씬 더 심화할 것이고,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그 파급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취업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취업을 포기해버리고 집에서 가사 일을 분담하면서 부모님께 용돈 내지는 월급 이런 걸 받는 전업 자녀가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청년들이 어떤 면에서 가정 내에서 비공식 고용관계를 형성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집중하고 싶은 게 전업주부도 그 배우자가 가족임금을 벌어올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마치 전업자녀도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용돈 겸 임금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의 부모 의존이 굉장히 강화되고 부모의 지원이 청년의 삶을 결정하는 힘이 커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이런 현상은 어떻습니까?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539만 500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는데요. 전체 연령대 가운데 명목소득이 줄어든 계층은 39세 이하 청년층이 유일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월평균 실제 주거비 지출은 21만 2,400원으로 1년 전보다 11.6%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소득은 줄어들고 주거비는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 주거 문제를 넘어서 부의 격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의 과실이 기성세대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자산 형성의 출발선부터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집을 뭐 소유하든 아니면 어디를 살든 주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가까운 데에서 직주 근접을 하느냐에 대한 1차적인 니즈가 있을 거고요. 2차적으로는 내가 그래도 어떤 집이 있어야 온전하게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는 일종의 설계 작업인데,
주거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어떤 방해 요소가 됩니다. KDI 보고서 중에서 통근거리가 길수록 출산율이 저하된다라는 이제 통계적 분석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젊은 세대로 하여금 점점 그 직주 근접을 어렵게 만들고 더 외곽으로 밀려나게 만드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출산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까 수치에서 21만 원 수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10% 정도 오른 값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층이 다 똑같은 집단이 아니다. 21만 원이란 수치는 집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네. 부담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의 거의 반을 이 월세로 내야 되는 청년과 그러니까 그 수치 자체는 그 굉장히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청년층의 모습을 다 보여주진 못한다는 것이죠. 청년 양극화, 이게 지금 우리도 이렇게 토론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예, 청년 양극화는 당연히 소비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주택을 구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죠. 아기를 키우죠. 이게 다 건설, 금융, 가전, 예식, 여행, 교육 서비스, 의료, 보육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들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회 전체가 축적한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미래 불평등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자체를 잠식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청년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는 사회는 결국 성장의 기반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청년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청년 뉴딜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청년층 고용에 대한 위기의식이 심화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총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약 한 10만 명 정도의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예를 들어 도약 프로그램 한 1.9만 명 정도, 또 경험, 일경험 2.3만 명, 회복 재진입 1.1만 명, 구직 채용 여건 개선은 한 4.4만 명 정도로 이거는 기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청년 뉴딜 정책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는 좋지만 이게 경로 의존성이 있거든요. 한국의 직업훈련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너무나 고용지원금, 또 직접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재훈련이나 직업전환 지원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청년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면 물론 그것 때문에 청년이 일자리를 가지게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기업이 이걸 사중손실이라고 부르는데 어차피 그 기업이 그냥 고용하려던 사람을 그냥 돈을 받으면서 고용하게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 이 청년을 고용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책이 무슨 없어져야 될 정책이라는 게 전혀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일부로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크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이번에 나온 정책 중에 저는 의미가 큰 거는 도약 정책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약 정책이 지불하는 수당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K 뉴딜 아카데미 수도권 거주한 30만 원, 비수도권은 50만 원, K 디지털 트레이닝은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역시 부모 집에서 살면서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의 생계비를 벌어야 되는 청년은 어떻게 30만 원 받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AI와 산업전환 시대의 청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몇 주짜리 교육은 아닌 것 같고 그 상당 기간의 재교육과 직업전환 그리고 수당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이 재교육과 전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아준다면 그리고 청년과 가족이 부담해야 된다면 이 재교육 기회 자체가 대충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그 적금 나온 게 있잖아요. 이게 청년 미래 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입 신청 2주 만에 230만 명이 몰렸다 이랬습니다. 이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총급여 6천만 원 이하가 가입 자격을 가지는데 이 가입 대상이 상대적으로 넓은데 보통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매달 50만 원씩 넣을 수 있으면 이걸 끝까지 유지하고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데 보통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인해서 소득이 불안정할 경우에 아예 들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들었더라도 중도 해지를 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율이 30%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자산 격차가 이런 거에도 또 반영이 된다는 뜻이고요. 청년 빈곤은 본질적으로 소득 고용 그리고 사회보장의 문제입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 담론은 보통 저축, 자산, 목돈 만들기로 집중되고 있어서 저는 자산 형성 지원과 더불어 청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소득 보장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런 적금을 이제 유도하는 것은 일종의 금융 교육 차원에서 보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비투 현상으로 인해서 그 한계에 내몰리는 청년층들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제 조급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행성 투기에 가까운 그런 행태로부터 좀 벗어나서 차곡차곡 이렇게 적금을 좀 이제 생활하고 하는 그런 것을 좀 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적금 상품을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할 때 마치 이제 얼마 전에 레버리지 ETF 상품을 매매하려면 이제 교육 영상을 시청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때 뭐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금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할 때 일부 이제 영상 교육을 좀 의무화를 해서 얼마나 이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리고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가를 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병행되면 좋지 않을까. 주거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주거를 이제 월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 네. 확대돼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는 특히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그 지자체가 청년들한테 굉장히 저렴한 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서 삶을 안정시켜주는 일이 흔하게 발견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급 규모가 안정적인지, 충분한지, 양질의 주택인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특히 좋은 일자리 정책과 결합해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패키지로 충분히 시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공공주택을 서울 안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그런 게 많이 공급되면 좋긴 한데요.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 뭐 마포, 성동, 뭐 종로, 강남 이런 일대에 좀 근접한 그런 지역은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어디엔가 좀 더 외진 곳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면 사실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낙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개토화가 될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사실 그 단기적으로는 그런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최소화해서 일단은 살게는 해주지만 그런 게 결국은 그런 청년층의 자산 축적의 어떤 형성하는 그 경로를 어떻게 보면 막는 역설적으로 거기서 살다가 이제 퇴거 시점에서는 뭔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다른 주거 형태로 바꿔가야 될 텐데 여전히 무주택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은 회의적인 관점도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들은 실제 어떤 경제적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청년들의 건강한 재정을 위해서 힘쓰는 사회단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의 재무관리에 대한 교육, 상담, 키트 개발 등을 하고 있는 11년차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 11년 가운데서도 점점 격차가 빠르게 크게 나고 있다라는 걸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경제력,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어느 정도 경제력이 이제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학자금 대출이나 뭐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자산 형성이 쭉쭉쭉 가능하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경제력이 조금 이제 도와주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졸업을 하면서부터 3, 4천의 어떤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대출을 상환하는 데까지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떤 미래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자존감, 재무 심리도 자체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자산 형성의 속도 이런 것도 많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어떤 저축의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자산 형성을 도와서 좀 든든한 초기 어떤 사회 초기 자본 같은 거를 마련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청년분들에게 3년이라고 하는 만기가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특히나 사회 초년생분들 그리고 이제 중위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은 이 금액이 나의
최대한의 이제 저축 가능한 최대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여기에 있는 돈이 내 최대 자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비상시를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기간을 줄이고 다양하게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면 좋지 않을까. 이 청년의 자산, 소득 양극화를 해결할 방안 또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 궁금한데 참고해 볼 만한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스웨덴이 한 20세기 중반에 렌 마이드너 모델이란 걸 시도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서 완전 고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크게 뒷받침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될 것은 이게 굉장히 개인별로 정교하게 타겟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또 그동안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소득 보장을 해주고 또 이것을 기업의 채용과 그 현장 경험과 연결시켜준다는 것이었거든요. 이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그래 일부 청년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일종의 거기서는 구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거든요. 한국도 지금 구조 변화를 AI 때문에 겪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구조적 변화를 겪는 노동자 전체에 대해서 단지 훈련이 아닌 재배치까지 일정 부분 사회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런 양극화 문제를 완벽하게 장기적으로 해결한 사례는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별로 조금 차이 나는 것들을 조금 참고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뭐 이런 이제 구조가 사실은 유럽에 거의 유사한 형태이고요.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국가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런 노동시장의 정규직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죠. 사실상 이제 계약직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의 불안정성은 누구나 갖고 있고 해고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잘리기도 합니다. 다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라는 또 점이 있죠. 지금 지나치게 너무 경직적인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신규 채용, 특히 청년층을 위한 고용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으니 노동시장의 유연함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청년이 다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도입해야 되는 거, 방안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취업자 수가 2,900만 정도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한 1,900만 명이고 그러니까 한 45%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육아휴직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규직 청년만 부모가 될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노동시장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은 일하는 형태와 무관하게 부모가 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 청년 문제는 일부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가 미래를 재생산할 수 있느냐에 정말 중대차한 그런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현실을 포기하게 되고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도록 더더욱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토크쇼 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